아니 금감원장이 시장에 혼란을 만들었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런 대출에 대한 이 제한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확확 바뀌다 보니까 당한 거죠. 시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실수요자들까지는 이제 피해를 골라내서 최대한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1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이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은 예외 조항을 두고서요. 일단 뭐 처분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뭐 결혼이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는 이분들한테까지는 그래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나 대출 못 받는 거 아니야? 잔금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단락이 현재는 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지금 전세대출도 그렇고 예외 사항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조리 그냥 1주택자면은 안 돼.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특수한 이제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면 안 돼라고만 했었는데 일단 이제 예외사항을 두고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겠구나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지금 이제 대출을 해주도록 이렇게 좀 바뀌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뭐 겹치는 게 있죠. 임대차?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아파트 사는 것도 겹치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사실은 주택에다 적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옛날에 땅에다가 적용했던 거를 지금 막 적용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게 불합리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 실수요자한테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대출 규제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대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지금 옥죄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투자 대상의 물건을 사지 말고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받아라.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전세를 놓을 사람은 집 사지 말아라. 그러면 전세 놓지 마라. 그러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집 사야죠. 집을 사야 돼. 근데 전세 못 집은 가니까 집 사야 물건이 없어. 네. 비싸. 점점 올라. 공급이 없으니까. 네. 그럼 가격이 뛰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집값 대출을 지금 옥죄는 정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으로 발전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장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강남의 아파트가 고공행지를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다. 얼마 전에 60억 찍었잖아요. 평당 2억. 그러니까 이게 60억을 찍은 문제인데 강남은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문재인 때부터 대출이 안 나오던 데가 강남이에요. 네. 근데 강남이 항상 제일 많이 뛰어. 그러면 그건 공식이 뭐냐? 그 강남의 집값을 잡는데 대출이 큰 역할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아예 못했다. 상관이 없지. 그럼 대출도 안 해주는데 강남의 집이 몇십만 가구인데 왜 강남의 집값은 그렇게 고공행진을 했지? 대출도 안 나오는데 저걸 다 현금으로 누가 사? 강남의 집을 살 사람이 살 사람보다 더 많아야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살 사람이 강남에 수만 가구인데 살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요.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5명밖에 없는 거야. 그 맨날 그렇게 경쟁하는 거야. 근데 왜 못 팔으라고 물어봤더니 세금이 너무 세대. 세금이 너무 세서 못 판대. 맞아요. 양도세 뭐 이거 내고 나면은 다 내고 나면 내가 50억에 그 집을 팔면은 내 손에 30억 쥐어준대. 20억 쥐어주고.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 돈은 좀 여유가 있는데 내가 다주택자거든요. 다주택자 세금이 너무 세.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정리하고 똘똘한 채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수요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팔려고 하는 사람 없고 이 악순환을 만들어 놓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지 강남의 집값이 잡히는데 팔 사람들이 팔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헛발질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주택자한테 중과를 하니까 사람들이 똘똘한 채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채로 모이니까 상급지로 가게 되죠. 상급지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상급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순차적으로 중하급지까지 쭉 전체적으로 올랐죠. 대출을 줄이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대출을 안 받는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출 받고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들이 다 매매 수요로 전환되니까 또 가격이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정부가 목적을 갖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해서 예상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 시장의 악화가 돼서 오히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놓던 정책들이 전부 다 반대로 시장을 가격을 가열시켜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지난 정권에서도 대출 규제를 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지난 정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난 것들인데 지금 요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전 정부에서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는 2019년도에 이제 나오게 됐죠. 이때 DSR이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된 거고, 이때는 12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다 중단시키고요. 15억 초과되는 아파트 아예 대출까지 중단시켰죠.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오히려 집값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더 상승하게 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 2019년도에 똑같이 대출 규제 DSR 강화시키고 LTV, DTI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DSR 시행하고 그다음에 고가의 아파트들 그 당시에 이제 12억, 15억 고가였으니까 이 고가의 아파트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전혀 못 잡고 오히려 그때부터 더 많이 뛰는 이상 현상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대출 규제도 역시 큰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다.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진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뭐 신생아 그러니까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원래 신생아 특례 네. 대출. 이 대출 때문에 집값이 뛰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놨어요. 네. 네, 이복연하고 박상우 장관이 자 무슨 내용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신생아 대출이나 특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20에서 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투자가 7, 80%가 되니까 특례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복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특례,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지금 가계대출이 올랐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특례에 대한 얘기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의사를 좀 표시를 한 건데, 반대로 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금융이 집값을 상승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정책 대출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같은 정부 내에서 두 기관장들이 따로따로 다른 얘기에 다른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을 좀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 집값 과열의 요인 중 하나라고 하는 지적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정부가 아무리 돈을 빌려줘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수급이 불안하고 전세를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했을 수가 있다. 근데 전세 구하기 힘드니까 대출하고는 상관이 없다. 특히 이 모기지하고는. 그래서 정부에서 되도록 정책 모기지는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정책 모기지를 건들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지금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이제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정책 모기지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신생아 특례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더 확대를 좀 더 시키겠다라고 하고 2억까지도 부부 합산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 지금 쭉 가겠다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꾸준히 지금하고 똑같이 해주겠다. 네, 지금에서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가겠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 낭만의 대해서님 물어보셨는데 빌라 전세는 다 대출 받잖아요. 그렇죠. 전세금 네. 대출 받죠. 전세금 대출은 건들지 않겠다. 지금 네. 정도 수준에서 받게끔 해주겠다. 확대는 안 하겠지만 지금 수준 정도로. 네, 뭐 맞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실수요자 위주는 지금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해주겠다. 네, 그 이렇게 얘기입니다. 해석하면 되네요.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건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농담하더라도 이제 가족은 건들지 말지. 그죠? 그래서 자기 아킬레스가 그래. 있잖아요. 그런 근데 이거 진짜 네. 요 모기지 이거는 건들지 말지 정도 예, 그런 얘기 같아요. 그다음에 했던 얘기들 중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과 비교해 보면 그런 상황에 다시는 안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시중에 막대한 통화량이 풀리면서 동시에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서 몇 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지금은 되게 건전하게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오르지 않을 거다. 공급대님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통화량 확대, 그다음에 공급 부족. 네. 이거 입고내님 항상 하는 얘기. 네. 이 두 가지 서로 두 분이 맞물려서 집값이 팍 뛰네. 그죠? 요게 이제 물렸는데 지금은 공급 부족은 지금 확실하죠. 네. 그렇죠. 공급 부족 확실한데 통화량이 풀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관리하고 엄격하게 이제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게 조절이 되나? 아니요. 통화량이라는 걸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하게 되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해서 높은 이자를 내면서 상반기에만 100조 원 정도를 썼거든요. 정부가. 그게 지표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통화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뒤로 그러니까 좀 언더 테이블에서는 많은 돈들이 풀리고 있고 또 최근 4년 사이에 통화량이 811조 원이나 늘었다는 거는 국가의 관리 그러니까 국가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 811조 원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총 예산이 650조 원인데 4년 동안 811조 원이 늘었으면 통화량이 단순하게 돈이 는 것뿐만 아니라 통화량은 여기서 2배, 3배, 10배로 늘어나잖아요. 통화량이 지금 관리되고 있다는 거는 표면적으로 지표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통화량이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 SOC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SOC, 민간 정비 사업에서 지금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고 협의가 되면서 이제 다시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전 공사비보다 2배 가까운 공사비를 책정이 돼서 다시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시장에 돈이 더 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 실현이 안 돼서 그렇지 앞으로 풀릴 돈은 더 많다고 보면은 엄격하게 관리가 돼서 지금 예전의 상황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통화량과 공급 부족 중에서 통화량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둘 다 지금 현재 예전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통화량도 늘어나고 있고 공급 부족도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집값이 그렇게 진정되거나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도 그러니까 공급 부족은 확실하고 그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금융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네. 근데 그 많이 푸른 게 집값에 이제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많이 됐지만은 저는 뭐 한 60% 50%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현재 풀려 있는 상황이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되냐면 공급 부족이 나올 때마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권권대님 말씀이라면 지금도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물린다고 한다면 집값은 지금보다 더 뛸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 요건은 충족했다. 충족했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잡느냐. 그렇죠. 자, 이제 심리 싸움이니까 결국 집값이라고 하는 게 강남 아파트가 엊그제 40억 가던 아파트가 60억이 간다. 이거는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0%가 뛰었어요. 20억이 뛰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채가 거래된 게 아니고 한 채. 한 사람의 심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심리, 이거를 40억짜리 하는 강남 아파트를 60억 주고 산 한 사람의 심리가 전체적으로 번진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쉽게. 강남의 아파트 국민평형 때 한 채를 60억을 주고 산 한 사람의 마음이 서울 시민, 지방에서 서울을 노리고 있는 시민들. 전체 마음. 예. 뭐 예를 들어 한 들썩들썩. 1000만 명을 건든 거예요. 1000만 명의 심리를 건드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상태. 저희가 우리 공군대님 웃지만은 사실은 저희도 좀 약간 황당해요. 황당하죠. 예, 어이가 없을 정도의 상승인데, 야, 여러분들도 참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33평의 아파트가 60억을가? 25평이 36억인가? 네. 인생을 고친 거잖아요. 팔자를 고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네. 나는 강북이나 또는 집이 없거나. 근데 이런 상황인데 저 아파트가 60억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 양극화, 너무 극심한 양극화 때문에 근로 의욕을 상실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나 이거는 반대. 저희가 집값 상승론자잖아. 저희가 상승할 거란 얘기를 하락할 거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건 좀 약간 너무 오바다. 좀 약간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정부의 대책이나 이 장관의 생각으로는 잡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한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잡힐 걸로 보이진 않아요. 지금 상태 봐서는. 그리고 자, 이번 상승 서울은 굉장히 지난 4월 말부터 6, 7월 달에 아파트 값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말이니까 5월, 6월, 7월, 8월 4달 동안 엄청나게 뛴 거예요. 서울의 집값이 4달 동안 급상승을 했고, 이게 대신 지방은 미분양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번 상승은 특수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이다. 특수한 지역. 이 강남이잖아요. 장관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이제 전세 사기 문제로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 시장으로 뚫리면서 집값, 전세값이 더 많이 올랐다. 자, 특수한 지역의 아파트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가 60억으로 뛴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강남의 다른 지역도 아파트가 많이 뛰겠죠.
그러면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지금 아직까지 많이 안 뛰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꼰대들이 라이브 때마다 4월 달부터 저희가 얘기한 게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뛰니까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값이 무조건 뜁니다. 선점하세요. 라는 얘기를 목이 터지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수신호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신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이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특수한 지역에, 그러니까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뛰었다는 거죠. 뛰었고, 그 다음에 전세 값이 많이 뛰어서 전세 수요가 몇몇 쏠리고 있다. 이 현상은 강남이 아닌 비강남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강남의 아파트를 못 잡으면 비강남의 아파트를 계속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전세 값이 안 오른다면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은 못 뛸 수 있어요. 안 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강남의 아파트, 특히 외곽 지역에 노원구나 이런 아파트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수요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세가가 낮으면 못 사요. 근데 전세가 뛰면 어떻게 돼요? 갭이 점점 줄잖아요. 그럼 수요가 몰려요. 그렇죠. 그만큼 가격이 계속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아파트가 뛰었는데 서울의 아파트는 다른 지역, 서울의 다른 아파트 가격이 이제 쫓아오는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못 잡는다면 이 현상이 서울에 전반적으로 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되게 주목해요. 지금 우리 박상훈 국토부 장관의 얘기 속에도 이 얘기가 이미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음 장을 보면은 2021년도에 서울의 중위 아파트, 중위 전세가가 6억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아파트는 한 7억 했겠죠. 평균 아파트 그렇죠. 전세가. 예. 그런데 이게 2023년까지 떨어져서 바닥을 찍고 지금은 5억 4천만 원까지 아파트 중위 전세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평균 아파트 전세가가 6억대 중반인 거죠. 10년 전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억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가가 6억대 중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시세가 13억이에요. 평균 13억. 그러면 지금 6억대 중반의 전세가가 10년 후에는 13억의 전세가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집을 안 사신 분이나 무주택자, 내 자녀한테 너무나 크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안 풀리면은 이게 주춤할 텐데 우리 공군내님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공군내님 거짓말한 거죠. 제 말이 맞아요. 네, 그 맞대요. 확실한데 공군내님 말씀대로는 돈 아니면 반백자로 엄청나게 들고 오세요. 풀렸어요. 네. 그럼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6억대 중반의 전세가가 10년 후에는 12억대 전세가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또 하나는 서울 빌라 전세가도 2022년도에 고점을 찍고 엄청나게 뛰었었죠. 갑자기 전세 사기 때문에 급락했죠. 쭉 빠졌어요. 그러다가 2024년 6월 달에 저점 찍고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3달 동안. 전세가가 생각보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가팔라요. 빌라 전세가도. 무주택자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빌라 전세가가 뛰고 있어요. 빌라 전세가는 뛰면 100% 따라오는 게 이거는 110%, 1000%예요. 빌라 매매가도 뛰어요. 근데 매매가도 뛸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얘기는 안 할래요. 그동안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해요. 땅값이 너무 비싸요. 네. 건축비가 너무 비싸요. 빌라 전세는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공급이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빌라 사실 분들은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전부 다 20년 이상 된 낡은 빌라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신축 공급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서울의 공급을 서두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울의 공급뿐만이 아니고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경기도 지역의 공급도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공군대님이 그럼 서울에 여러분들 어디를 주목해서 공급을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그리고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엄청나게 올려주면서 강남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포지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냥 신축이나 개량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은 적절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재개발 중에서도 저는 남산 밑에 지역들 같은 경우 보통 보면은 역을 끼고 있죠. 회원역이나 명동역이나 필동역이나